일본이 위험한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최대 22조 베크렐에 달하는 삼중수소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도쿄전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1원전 탱크 오염수소 삼중수소 평균 농도는 1리터당 73만 베크렐입니다. 즉 22조 베크렐을 바다로 방류하기 위해서 일본은 매년 3만 톤에 달하는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평균 약 140톤의 오염수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이면 약 6만 톤 정도인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 사고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의 빗물, 지하수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오염수의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해마다 3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도 연간 3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달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는 오염수를 최대 137만 톤까지 저장할 수 있는 1061개의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약 91.2%인 125만 톤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내년 가을이면 탱크가 오염수로 가득 찰 예정이고 빠르게 늘어나는 오염수 때문에 일본이 추가로 탱크를 건설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카드까지 꺼내려 하자 일본은 한국 따위의 오염수 배출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 라며 사과 대신 오히려 황당한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도발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미국과 국제 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을 지지하기 때문. 미국 식품의약국은 알프스 다핵종 제고 설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슘과 스트론튬 같은 유해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고 방사능이 약하고 덜 유해한 동위원소인 삼중수소만 남긴다. 삼중수소는 인간이나 동물의 건강에 끼치는 위험이 극히 낮고 어떠한 건강 위험도 해양 방류로 인한 희석 효과로 더욱 최소화된다. 식품의약국은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핵종이 미국 식품 공급에 안전하지 않은 수준으로 존재하거나 공중보건 문제를 일으킨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일본의 방류 조치가 일본에서 수입된 식품이나 미국 해안에서 잡은 해산물을 포함해 미국 내 식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밝혔고, 최근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의 핵심은 방류 과정에서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지속적인 협조다. IAEA가 매우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일본이 모든 선택지와 영향을 저울질하고 이 과정에서 매우 투명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라며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온라인 회담에서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협력 요청을 받았다. IAEA는 일본 정부와 공통의 책임이 있다.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전문가를 초빙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은 국제적으로 관행에 부합한다. 라며 일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측 한 관리가 이 물은 마셔도 괜찮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렇다면 그가 먼저 마시고 난 다음 다시 얘기하자. 일본은 오염수로 밥도 짓고 빨래도 해라 라고 말이죠. 아소다로 부총리가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다 라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끝까지 감추려 했던 충격적인 사실을 한국이 밝혀내면서 일본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레 취재 결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가동 중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3기 중에서 2기가 일본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가동을 시작했으나 지난 8년 동안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시험 운전 상태로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자력 시설과 설비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사용 전 검사에 합격해야만 가동할 수 있다는 원자력 규제위원회 규정마저 지키지 않은 것인데요.
일본의 알프스 한기는 실제로 성능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요오드 129, 루테늄 106, 안티몬 125 등 방사능 물질의 제거 성능이 부족하고 또 다른 한기는 인체에 치명적인 스트론튬 90 등을 제거하는 성능 지속 시간이 기준보다 짧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 일본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많은 오염수를 방류한다 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일본을 향해 한국이 정확한 팩트체크를 공개했습니다. 일본이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연간 28테라베크렐보다 지난해 월성 원전에서 방류한 삼중수소가 80테라베크렐로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방류 농도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3.2베크렐로 일본이 계획하고 있는 1500베크렐보다 무려 110배가량이 낮았습니다. 즉 일본의 오염수에 비하면 한국의 처리수는 청정수와도 같은 것이죠. 한국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유엔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업고 자신만만해하며 한국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엔을 움직이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유엔의 데이비드 보이드 인권특수보고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100만 톤의 오염된 물을 해양 환경에 방출하는 것은 일본의 국경 너머 인구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번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유엔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가 오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본이 탱크에 저장한 오염수에서 방사성 농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과학자들은 물에서 동위원소가 다른 분자에 유기적으로 결합해 식물과 물고기,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먹이사슬을 파괴한다고 경고했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정확한 팩트체크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일본의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는 대규모 온라인 해시태그 운동도 일어났습니다. 일본인이 지구의 우물에 독을 넣었다 라는 해시태그가 일본어, 한국어, 영어로 번역돼 전세계 네티즌들의 빠른 속도로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는 재앙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러시아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일본은 유감스럽게도 러시아를 포함한 이웃 국가들과 협의하지 않았다. 일본 측 공식 정보에는 방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태평양 해역 환경 위험 평가를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위협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관심국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초강수를 추진하라고 명령했는데 러시아와 중국, 여기에 일본이 자신들의 편이라 굳게 믿고 있었던 대만까지 한국과 뜻을 함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일 국가로 알려진 대만이지만 최근 일본 때문에 대만에서 무려 54명이 사망한 열차 사고 대참사가 벌어졌는데도 일본의 배째라식 대응에 일본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은 급격하게 악화됐고 이번에 결국 대만인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국립대만해양대 해양환경정보학과의 허중루 교수팀은 위성자료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매일 방류되면 1년 6개월 후 대만 외해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교수는 오염수가 1년 동안 배출되면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북태평양 중앙으로 흘러가고 4년간 배출되면 북미 서해안, 7년간 배출되면 북태평양 전역에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농업위원회의 황진청 부주임 임원은 업소와 식약소가 해수어에 대한 검사와 측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일본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고 천지중 대만 농업위원회 주임은 만일 일본이 배출한 오염수로 실제 우리 어업에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다 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매년 수산물의 표본 추출 검사를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만은 TSMC와 폭스콘까지 미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부터 아이폰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이러한 반일 움직임은 일본에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 현지인들이 도쿄올림픽에 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1년도 채 안 남은 상황에 일본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이 도쿄올림픽에는 오지 않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지인들은 굳이 왜 오냐는 이야기를 하면서 TV로 보는 게 편하고 즐거울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일본 현지의 전문가들조차 우려하는 바로 여러가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우선 동일본 대지진 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 후 방사능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는 면적은 1만 평방킬로미터로 도쿄의 일부까지도 포함되는 정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방사능 낙지는 그보다 멀리 날아가지만 최소한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도쿄는 절대 포함시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후쿠시마 인근의 거주 불가능 지역마저 빠른 속도로 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스스로가 도쿄 일부는 오염지역으로 위험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방사능 위험물질인 세슘-137과 같이 인체에 치명적인 물질이 여전히 토양 및 공기, 물 등에 섞여 있었고 실제로 그러한 입자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인이 될 정도로 아직 제거가 전혀 안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트위터 등에는 도쿄 내 공원에 토양 방사능 오염지도 게시물이 있는데 공원 내에서도 기준치인 4만 베크렐 이상이 측정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조차 도쿄올림픽에 열릴 수 있냐는 의문을 던지는 댓글이 많을 정도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왜 일본 정부에서는 방사능 관리 지역을 후쿠시마 원전의 반경 20km 이하로 제한을 했는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현지에서는 정부가 도쿄 일부가 포함되기 때문에 수도의 기능을 잃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라는 겁니다. 도쿄는 모든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만약 1만 평방킬로미터로 방사능 관리구역을 넓힌다면 일본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사실상 경제가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다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확대 시에 도쿄 일부도 포함되지만 일본의 허리 부분이 거의 다 포함되어 아래 위로 양분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오염토가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야구 경기장 근처에는 제염 작업을 해놓은 검은색 포대로 거대하게 쌓아놓은 제염토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곳에서 한국 선수단이 야구 경기 등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들이 후쿠시마에서 공수된 건축 자재를 쓴다는 것인데 도쿄올림픽위원회는 후쿠시마를 재건하고 새롭게 일어난다는 부흥의 의미로 이러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선수단에게 제공하고 전 국민적으로 먹어서 응원하자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따라서 올림픽에 직관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후쿠시마 식음료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노다로 외무상도 한국에서 750만 명이 와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먹어주고 있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에서 패소한 게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는 말을 한 것으로 봐서 굳이 도쿄올림픽뿐만 아니라 현재 여행객들도 상당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특히 후쿠시마는 쌀을 대량 생산하는 지역으로 일각에서는 일본 내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값이 싸니 대량으로 구매해가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현지인들은 올림픽에 오는 것에 대해 신중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의 공정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에게 아주 큰 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려왔죠. 엔비디아가 TSMC와의 여러가지 문제, 그리고 TSMC와 AMD와의 관계,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공정, 그리고 생산 능력 등을 바탕으로 삼성전자가 올해 분명 엔비디아를 수주할 거라고 제가 흐름상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결국 올해 9월 정식적으로 엔비디아 제품 수주와 관련된 소식을 엔비디아가 직접 RTX 시리즈를 공개하면서 공정을 어디서 사용하고, 그게 바로 삼성전자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공식화되었죠. 그런데 이 RTX와 관련해서 최근 엔비디아가 전세계 고객들에게 사과를 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밤의 대란 지포스 RTX 3080이 10분도 안 돼서 전 세계적으로 솔드아웃, 즉 매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쇼핑몰에서 빠르면 수초, 길면 수분 내로 매진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지포스 RTX 시리즈가 이전 세대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성능 향상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아왔는데, 이 기대감이 실제 사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매진된 3080 시리즈의 실제 게임 성능은 FHD 기준으로 저번 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지만 최근 게이머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WQHD, 더 나아가 코로나로 인해 영상과 게임을 더 즐기기 때문에 4K UHD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고해상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작 시리즈인 GTX 2000대 시리즈와 확연하게 성능 향상폭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제품들은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을 활용해 만든 것인데, 아시겠지만 최근엔 5나노 공정으로 AP를 생산 중인 상황인데, EUV 공정이 들어가기 직전 공정인 8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만든 그래픽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제품 대비 성능을 약 20%에서 40% 가까이 끌어올렸고, 더욱이나 엔비디아는 새로운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내놓을 때마다 가격을 굉장히 높여서 판매하는 유명한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지만, 최신 공정 수준의 공정을 활용해 칩을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해 봤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가격대의 신제품 그래픽 카드를 내놓았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의 8나노 공정 수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것도 분명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TSMC가 EUV 공정을 활용하지 않고 가격적으로 좀 더 메리트가 있는, 죄송합니다. TSMC가 아니죠. 엔비디아가 이 8나노를 활용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공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제품의 성능을 이 정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율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결론은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이 GPU 설계 능력도 있겠지만 설계를 현실화시켜주는 이런 공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삼성전자의 공정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번 제품이 너무 잘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좀 열받는데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 추석 명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또 실언을 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바로 최근 아베 총리 뒤를 이은 스가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일본 스가 측에서 이 한국과 일본, 즉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진용가의 기업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조건 확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일본 외무성 간부의 발언이 나와버린 것입니다. 30일 교도통신은 외무성 간부가 기자단에 스가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이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올 연말 개최를 목표로 서울에서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 중인데,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도 일본 빼고 중국이랑 일본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과 협의하면 되겠네요. 개인적으로 중국, 일본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의 이런 모습을 또 보면 일본도 진짜 아니다 싶을 정도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방한 후 현금화가 진행된다면 스가 총리로서도 물론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일본이 가져갈 부담인데, 자, 방안을 지렛대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도 엿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전만 해도 스가 총리가 총리 당선 확정이 되고 우리나라와의 전화회담에서 한일 관계가 매우 엄중하다, 이런 양국 관계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아베 전 총리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즉 한국과의 관계를 조금은 격상시킨 어조로 얘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앞모습과 뒷모습은 다른 것이죠. 양국 관계 개선의 계기를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시해라, 만들어달라라고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데, 결국 징용배상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할 일은 다 했고 한국이 이제 해법을 제시해라라는 마인드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본질 자체, 일본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마도 지난해 한중일 정상회담 당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 한일 정상이 마주하는 데에는 그 이상의 외교 노력과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정상회담에 앞서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지소미아 연장과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연계 협상이 있었고 여기에 문희상 의장까지 가가지고 의회 외교까지 가서 했었죠. 올해는 징용
징용 피해자들의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삭, 매각 움직임이 더해지면서 사실상 양국 관계가 작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응이 일본이 생각한 방향과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으로나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을 보니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한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말해버린 것인데요. 좀 웃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확한 삼권 분립으로 정치의 사법 개입이 금지된 대한민국은 정치의 사법 판결 개입은 불법이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일본의 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 개입 요구를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며 이렇게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이 발언은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 한국이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고 한 일본 관리의 언급에 대한 반응인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대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리가 스가 총리 취임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얼어붙은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을 피력한 것과는 좀 상반된 어조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또 일본이 아무리 부인해도 침략과 잔혹한 인권 침해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진실이자 현실이라며 진정한 화해를 위한 사과는 피해자가 용서하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것이지 옛다, 사과, 여기 있다 라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이 정치 얘기를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일본 수출 규제나 스가의 이런 행동을 말하기 위해선 당장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죄송스럽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찌되었건 일본 측이 정치경제 분리 원칙을 어기고 한국을 공격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 한국엔 기술 독립의 의지와 기회를 줬지만 일본 기업의 발등을 찍은 것은 사실이고 일본과 한국은 복잡하고 미묘한 역사적, 국제 정치학적 외교, 군사적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 외교와 경제 사회 분리, 사회 존중과 이해라는 큰 원칙을 꼭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일본이 먼저 말이죠.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